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관 대표들이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사법연수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 오늘 회의에 상정된 구체적인 안건은 뭡니까?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내고 건의합니다. 법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리를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고심 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고 정족수가 미달하면 부결됩니다. 앞서 5일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오늘 회의에선 어떤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법연수원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 처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각종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회의 등 사법부의 위헌 소지 지적과 법여권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저지 시도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60명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움직임에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사법개혁안은 삼권 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 공격하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합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60명씩 조를 짜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나흘 만으로 추가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건데 추 의원 측은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지난 3일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와 법리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나흘 만에 추가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책임 회피용 기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기소해서 무죄 판결 나오면 법원 탓이라고 해도 기소 안 해버리면은 완전히 자기 탓이 돼버릴 테니까 이걸 피하겠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촉했다. 국회의원 리스트와 지원에 대해 특검에도 말했다고 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윤 전 본부장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지난 2022년 교단이 진행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전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만났었다고 말한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리스트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 당시 민주당 중진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수사 보고서에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 후원이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일정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 절차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민주당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는 임시회의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바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법 올릴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최고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였다가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 오늘 다시 재수정해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도 부결이 되면서 리더십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사흘 전에 정 대표가 밀어붙인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모두 예상 밖으로 부결되면서 정 대표 리더십에 금이 갔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제 지도부는 이 중에 1인 1표제 추진은 당분간 보류하고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오늘 최고위에서 재수정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지난주에는 권리당원 100%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원 비율을 50%로 낮춰서 다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주말 사이에 친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표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자 이렇게 공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지도부도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정 대표 체제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다. 이렇게 냉담한 반응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 대표가 취임 이후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행하면서 잡음이 이어져 왔던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일단 2달 전에 사심제 논란이 있었던 이 재판소원법 밀어붙이다가 친중론에 부딪혔습니다. 또 정부 조직법이나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와 공개적으로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1인 1표제 역시 출발부터 대표 연임을 위한 개정 아니냐 이렇게 잡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 일부는 공개 반발에 나서기도 했고 당원들은 집회와 토론회를 열면서 정 대표 사퇴도 촉구했었습니다.
컸습니다. 그 여파가 부결로 이어지면서 당내 분화 조짐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와 친청계 간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당장 다음 달부터 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자리가 지방선거 출마를 하게 되면서 비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달 11일쯤에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최고위원 후보 이 거론되는 인물들만 봐도 조금 구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네, 유동철 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은 정 대표를 향해서 독재다 이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고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 그리고 1인 1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현했던 강득구 의원도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친청계 의원들인데요. 문정복 의원, 이모경 의원은 지금 정 대표 체제 하에서 당직을 맡고 있고 또 강경파 이성윤 의원, 또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까지 출마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는 명청대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8개월짜리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지만 정청래 대표 리더십 회복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인데 이게 비단 민주당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취임 100여일이 된 이 장동혁 대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 집중해 왔습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한 절연이 필요하다 이런 볼멘 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 당내 우려 본인이 잘 알고 있다면서 애초에 세운 일정대로 갈 듯 여전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국민 사과 또 중도 확장을 위한 노선을 전환하는 시점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일단 장 대표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 이런 입장은 내비쳤는데 뭐 어떤 가지고 있던 계획들은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일부 의원들 만났는데 예. 일부 의원들이 내년 2월 설 명절 전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절연 시한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우선 눈여겨볼 건 지방선거 공천 룰에 당심 반영 비율 올리는 걸 확정할지부터입니다. 이번 달 최고위에서 현행 당심 50% 반영 비율을 당심 70%로 상향하려는 안이 보고됩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현행대로 최소 당심 50%, 민심 50%는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이 안건부터 장동혁 대표 변화 여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대에 오른 여야 리더십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 가려 만나라는 말이 꼰대 얘기인 줄 알았다면서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장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급 따지고 사람 가리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람 가려 만나라는 말이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떠나 2차 가해성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장 의원의 이러한 글 역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SNS에 발언을 좀 유리한 대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신데 압력을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2차 가해를 저지르고도 정작 본인이 트라우마를 주장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급 따지고 사람을 가려 만났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권위의식을 드러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권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일명 장경태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주진 의원은 피해 여성이 떨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도 무고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서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행동이 좌파의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위헌성 시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도 내란 재판부 추진하는데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 없게 한다가 아니라 최소화한다였습니다. 다른 건데 최소화하는 걸로 괜찮은 겁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위헌 소지가 없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불가능하거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취지로 보면 그렇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지 않는 경우만 위헌 소지가 없는 경우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표현을 듣기에 따라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서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법안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위헌성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약간 발을 한 발짝 빼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난수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지 않는 의사가 표현됐다 이렇게 볼 여지도 없잖아 있다 보니. 위헌 소지 없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도 사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 뭐 전세사기 전담 재판부, 특별 법원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요. 전담 재판부가 있긴 하죠. 근데 이 내란과 관련돼서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재판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방법론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헌성도 있다. 근데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헌성을 또 다른 법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이건 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단 당의 논의를 뭔가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틀 의총에서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총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건 정말 최소화되었다, 이거는 괜찮다고 판단이 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아마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속도가 약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용어를 정확히 정의해야 되는데 특별재판은 사실은 이제 이건 아예 법관의 자격 등이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의 군사재판 이런 거고,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소위 전담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재판부들이 있어요. 조세재판, 뭐 특허재판 이런 부분들도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구성에 있어서 법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해당 전문 지식이 있는 판사들로 하여금 전담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미리 구성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계류 중이고 그 사건에 맞춰서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그 구성에 관여한다는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특별재판부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짚어주신 건데, 자, 만약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본회의 통과가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사전에 막기는 어려워요. 사전에 막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24시간 확보뿐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사후적인 위헌 법률 그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나서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이제 법원에 재판 계류적인 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는 경우, 뭐 이 경우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약간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보이기는 하나, 지금 중요한 건 위헌 논란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된다.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자칫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불안에 떨지 않겠냐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거는 저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소지를 인정해버렸다라고 인식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좀 당내 간 논의, 당 간 논의로 좀 진영 간 논의에서 좀 이루어지도록 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거는 위헌 소지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국민들께서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저거 위헌 소지 있었던 것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인정한 건 아니야라고 말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아까 대통령실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미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저 입장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이 인식을 좀 설득하는 데는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법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얘기라는 분석들인데 법관 대표회의 오늘 진행이 됩니다. 어떤 입장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여기는 사실 이제 연관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저희가 법관 대표회의의 그 주된 논의 주제는 통상 사법행정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관 독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법 왜곡죄에 관련된 부분도 법관 독립을 심히 침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관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늘 수사받을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관 독립을 지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히 분명한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준 돈은 합법이고 국민의힘에 준 건 불법입니까? 이런 선택적 판단은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어떤 경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 거기서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논란과 관련해서 기소를 안 한 건 차치를 하고서라도 수사는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일단 그 국민의힘의 저런 주장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지금 특검 이름이 김건희 특검입니다. 통일교 특검이 아닙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걸 진행을 해버리면 좀 별건 수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의 발언에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건데 그 발언이 뭔가 다른 증거들,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다면 저는 특검에서 그 공수처로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전직 의원들, 중진 의원들에게 뭐 시계를 전달했다, 돈을 전달했다. 전 이 부분은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첩해서 수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냥 후원금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은 후원금이 들어간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정황적 증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대가성으로 통일교에 특혜를 줬다라든지 정책적 지원을 해줬다라든지 이런 정황적 증거가 있을 때 후원금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아는 윤 전 본부장의 이런 발언 이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선택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이고 관련해서 아직 의혹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검에서 판단했을 때 뭐 추가 증거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면 저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에 이 조항이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15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중에 정치자금 관련된 특히 통일교 이와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수사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중에 그게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 해당 수사를 했어요. 만약에 그거를 전부 다 안 하고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첩하겠다. 일괄적으로 이첩한다고 결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의힘 관련된 것들만 수사를 한 거죠. 해가지고 한학자 이런 여러분들을 쪼개기 후원 관련돼서 기소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민주당은 없냐는 거죠. 쪼개기 후원에 국내심 관계자들만 있고 민주당은 수사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같이 하든가 같이 안 하든가. 수사범위 같이 범위 바뀌든가 같이 범위 아니어야지 왜 특정 정당은 수사범위 포함이 시키고 특정 정당은 배제하냐 이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하나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이 나왔어요. 시계를 줬다 뭘 줬다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고 모 의원에 대한 수사를 안 합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특별검사 임명 과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임명이 됐잖아요. 의석 구조상. 그래서 그런 건지 이런 제가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특검의 선택적 수사는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에서도 3개 특검 중에 하나가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했잖아요. 근데 왜 본인들은 직무유기를 하나요? 저는 이 부분은 직무유기가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왜 수사를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왜 한쪽만 그렇게 안 하냐. 아니 국민들이 시각으로 볼 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같이 안 하면 안 하고 같이 하면 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같이 봐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특검 수사 범위 바뀌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같이 안 했어야 되는 거고 특검 수사 범위 아니기 때문에 했다면 같이 했어야 되는 거지. 왜 나눈 이유가 기준이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목걸이,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고 그걸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책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는 증거 이외에 민주당이 뭘 해줬다, 문재인 정부가 뭘 해줬다 이런 게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럼 윤영호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아마 우리가 윤 전 본부장의 증언 이외에 뭐 메모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 것이고 뭐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막 추가로 제출이 됐다면은 저는 그거에서 인지를 했다면 대가성이 없었다면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전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이 특검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저는 국민의힘 수사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형 범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이지 선택적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이었잖아요. 이게 녹취록이 있고요. 재판 과정에 그 녹취록을 증거로 특검이 제출을 했어요.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다,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제출한 거고 그렇게 특검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에 보면 본인들이 여기저기 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당 의원들에게 줬다는 것은 그건 권력형 비리 아닌가요? 권력에 줄을 댄 거잖아요. 그럼 그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상관없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1억 4천여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가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줬다는 건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줬던 것도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네, 특검 수사의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심경을 SNS에 올렸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는 글을 두고 야당에선 피해자 탓만 한다는 비판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특권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장경태 의원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같이 좀 볼까요? 네, 이 사람 가려 만나라는 말이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 가려 만나면 가리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자신의 이런 성추행 의혹 그리고 이런 의혹에 휩싸인 게 자신이 사람 가려 만나지 못해서 이런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라는 의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이걸 그냥 일반 국민이 읽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쓴 글인 줄 알 겁니다. 이게 장경태 의원, 가해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분, 특히 현재 국회의원이 쓴 글이라고 누가 저거를 인지를 하겠습니까? 사람 가려 만나라고 했다. 저 부분도 가관인데요. 죄송하지만 그 누가 소위 가려 말을 했던 의미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사람을 만나라고 했던 의미로 저희가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어떤 의혹을 받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사람 가려 만나야 됐던 것 아닌가요? 그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또 글이 가능한 거고 오히려 저분은 가만히 수사 결과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이지 저렇게 국회 내에서도 목소리 키우시고
동료 의원들의 협조받아가면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주고 지금 글에서도 보면 마치 이걸 누가 보면 피해자가 뭔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건 2차 가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저는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글을 읽는 사람들 감히 누가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겠어요? 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억울하면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억울함을 본인이 푸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강한 비판과 개인적인 의견이셨는데 송치훈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고소인의 주장을 장 의원이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저렇게 SNS에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뭐 법사위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 SNS 글을 올리거나 회의장에 나와서 말을 할 경우 동료 의원들이나 당직을 갖고 있는 당 관계자들이 거기에 말을 얹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 2차 가해나 방어권 행사와 좀 벗어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 행사는 최대한 성실하게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뭐 언론이 그거를 만약에 밖에 보도할 경우 전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나중에 정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무감이 밝혀졌을 때 소회를 올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진행 과정상에는 최대한 자중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결과가 열흘 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 좀 늦어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리감찰단 결과가 사실은 나오긴 어렵죠. 그런데 입장 표명은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상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이 확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자, 본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주문은 당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장경태 의원에게 저런 거 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갖추고 있는 갑옷은 벗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사실 상임위를 바꿔야 되겠죠. 그 갑옷 바뀌어주는 것부터 일단 민주당과 윤리감찰단이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관계 확정이나 입장표명을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피해자의 잠정적인 보호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당 자체 조사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윤리감찰단이 갖고 있는 권한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부르기 타 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의원에 대한 수사 이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발표되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리감찰단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기준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일단 이거에 대한 판단을 윤리감찰단에 넘겼다면 윤리감찰단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했다면 이거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법리적 판단 이런 것보다는 정무적으로 지도부에서 윤리감찰단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지도부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같은 당 소속 인천 구의원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같은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지금 이 손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즉시 사임을 했고요. 장동혁 대표 당무감사에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를 했고요. 저분 2023년도에 불거졌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보면 당무감사 조사 과정, 조사 진행 중에는 또는 수사 진행 중에는 당협위원장직도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자당 소속의 그 기초단체 의원이기 때문에 실제 관련돼서 다수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옷을 벗기는 취지에서 당협위원장직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손 전 대변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장경태 의원에게 들이대는 잣대로 기준으로 보면 이거 2차 가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인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갑옷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이거 9월 15일 그러니까 손범규 대변인이 대변인에 임명됐을 때 이미 당에 알려진 그 제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왜 갑옷 안 벗겨줬습니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갑옷을 입은 상태로 대응해주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손범규 전 대변인 사건을 보면서 본인들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성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본인의 항변 내지 방어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조직적으로 이식될 수밖에 없죠.
국회 내 상임위 활동 중에 그 해당 테마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충북 충주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삼척에선 교회 버스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도로를 이탈해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은하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도로에 사고 차량이 뒤엉켰습니다. 소방대원이 택시 보닛을 열고 화재 위험 여부 등을 살핍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충주시 용산동에서 승용차가 택시와 SUV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와 60대 택시기사, 10대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분은 좀 골절이 좀 많으시고 두 분은 그 정도 아니고요. 세 분 다 생명에 지금 지장 없어 보입니다. 사고 직후 택시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빠르게 진압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전봇대를 들이받고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4분쯤 강원 삼척시 원더급에서 25인승 교회버스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도로를 이탈해 9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경북 지역 한 교회 신도 20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70대 여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버스가 어떤 경위로 도로를 이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불안한 심리를 노리는 신종 피싱과 스미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경찰도 주의를 당부했는데 어떤 수법인지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을 수 있다며 고객센터로 확인해보라고 안내합니다. 이들이 알려준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악성 앱 감염을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설치 순간 휴대전화에 있는 각종 정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경찰청은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결합한 신종 피싱 스미싱 수법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배송 유형하고 똑같은데 이제 쿠팡 사태를 이용하면서 그 시나리오에 쿠팡 키워드를 좀 끼워 넣어서 불안감이나 그런 신뢰감을 더 좀 높이는. 시민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이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합니다. 전화 오는 빈도나 어떤 그런 피싱성 문자는 확실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체감상.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카드도 다 지웠고. 불안하죠. 보이스피싱도 유행하고 있다는데 쿠팡 사태 이후로 더 그런 건 있죠. 더 증가했죠. 경찰은 쿠팡을 사칭한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통합대응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소년범 출신 의혹이 불거진 배우 조진웅 씨가 하루 만에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겠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조 씨가 주역을 맡은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방송가도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조진웅은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진웅이 출연한 작품들은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이미 촬영을 마친 TVN 드라마 2번째 시그널은 조진웅의 분량을 모두 삭제하거나 새로운 배우를 투입해 다시 찍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방송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제작진은 현재 OTT 유통계약과 해외 판매 문제 등을 두고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은 SBS 4부작 다큐 갱단과의 전쟁도 해설자를 교체하고 지난 방송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조진웅이 출연한 다큐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방송가에선 조진웅이 이번 논란으로 책임져야 할 위약금만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공식 데뷔한 조진웅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과 명량, 드라마 시그널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키웠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년범 출신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 씨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 씨가 정의로운 역할을 많이 맡아와서 대중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배우도 아니고 정의로운 형사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국민들께서 더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데뷔를 했는데 사건은 94년 정도에 분당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강력범죄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에서 형사 역을 하면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영화 암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독립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이런 독립군이라든지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할 때 있어서는 국민 특사 역할을 했다라든지 또 올해 8.15 그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명예로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진웅 씨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의혹들, 미성년 시절 의혹뿐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부분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조진웅 씨 입장에서는요. 무슨 사건에 있어서는 인정한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논란이 된 사건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팬들께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혹이 나온 것은요. 2003년에 극단에 있었을 때 단원을 구타해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2004년 같은 경우에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서 면허 취소까지 갔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다만 아직 조진웅 씨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라고까지 밝히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조진웅 씨 은퇴를 계기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의 범죄 이력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책임지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인데 일단 일각에서는 조 씨를 좀 옹호하면서 소년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이고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조치를 통해서 1호 이 가정에서의 보호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유치까지 돼 있고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범죄 경력을 조회해도 남지 않습니다. 그건 성장기의 특수한 환경에서 한 범행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 보호를 하되 이후에 성장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기회가 박탈되는 것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당시 사건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정법원에서 판단이 그래도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한 이상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금 이제 그 과거의 범죄까지 다 파헤쳐서 현재적 삶을 다 부인할 만큼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선 다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인이 돼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수사 자료 표에는 나오기는 하거든요. 다만 그것이 공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까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22년에
15세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학생도 피해자도 역시 15세였는데요. 예. 이 15세 그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예.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조준영 씨 파문으로 방송가 비상입니다. 이미 촬영이 끝난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방송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016년에 이 방영된 시그널 1이 선풍적 인기를 그렇죠. 끊었죠. 한국형 장르물의 어떤 새 장을 열었다. 그리고 시청률 면에서도 실제 이 방송국 기준 최고치를 줬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내년 TVN 이 창사 20주년 특별 기획으로 네. 만들 만큼 방송사에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고 국민들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일단 TVN 측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촬영분 다 끝났고 예. 더군다나 이게 일부 장면을 삭제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어려운 게 조진웅 씨가 사실 뭐 주연이기 때문에 조진웅 씨를 빼고 작품이 성립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방영 여부 내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 씨.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박나래 씨와 관련해서는 전 매니저 2명이 지금 이미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다른 사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유리잔을 집어던졌다, 특수상해, 그리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업무상 횡령 이런 것들이 드러났었는데 지금 의료법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박나래 씨가 따로 불러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링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았다라는 것,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라고 주사 이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처방전 없이 취득을 해서 박나래 씨에게 전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이 박나래 씨 주사 이모 자신이 내몽고의 한 의대에 최연소 교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의대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만약 이제 주사 이모가 비의료인 신분으로 이제 불법 수술을 했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좀 파장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고요. 처벌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으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에 따르면 A 씨가 해명하고 있는 그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왕진도 법적 요건이 맞춰졌을 때 돼야 되는 거고요. 처방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행위들이 만약 이 면허 없이 의사의 자격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주사 이모라는 A 씨뿐만 아니라 대리 처방을 위해서 주사 시술을 받은 박나래 씨도 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가자지구 휴전으로 새로 그어진 옐로 라인을 새 국경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존 경계선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영토가 줄게 되는 셈이어서 휴전 이행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전망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1단계 휴전이 마무리 단계라며 2단계 휴전을 위해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Hamas complies not only with the ceasefire, but also with their commitment which they undertook to disarm. 하지만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추가 철수, 국제 안정화군 배치를 골자로 하는 2단계 휴전은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가 1단계 합의에 포함된 이스라엘 인질 시신 항구를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1단계 병력 철수선인 옐로 라인이 새로운 국경선이라며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2단계에선 이스라엘군이 현 방어선인 옐로 라인에서 기존 경계인 레드 라인까지 수 킬로미터를 추가 철수해야 하는데 더 물러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단 2단계 휴전 이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무장 해제를 거부해온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철수 시 가자 지분의 무기를 팔레스타인 당국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탄절 이전에 휴전 2단계를 발표하고 새로운 통치 구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산타클로스들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는 산타클로스들이 분주합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세계 곳곳에서는 산타 복장을 하고 달리는 산타런 행사가 열렸는데요. 리투아니아에서는 어린이들도 참가해 신나게 달려나갑니다. 스위스에서는 커다란 오토바이를 탄 산타들이 행렬에 동참했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산타 복장을 한 러너들이 밝은 표정으로 달렸습니다. 이 산타런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함께해 더욱 뜻깊습니다. 네,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을 만나보니 정말 연말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탄절 분위기를 전하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수 탄생지로 알려진 이곳 베들레헴 구유 광장에서 지난 주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이곳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행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 때문인데요. 전쟁으로 중단됐던 행사가 재개돼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진처럼 따뜻한 소식 많이 전해지는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반짝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3도, 한낮에 6도로 어제보다 쌀쌀할 텐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중심으로는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오전까지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텐데요.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휴일 사이 전국을 뒤덮었던 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영남 지방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 6도, 대전과 전주 9도, 강릉과 대구 1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과 주말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